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메이입니다. 2005년 12월 10일 오전 9시 일본 교토의 평범한 보습학원에 경찰들이 다급하게 들이닥칩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106호 교실이었어요. 이 교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는데요. 경찰은 숨을 죽이고 창문 블라인드 틈새로 안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칠판 앞에 한 남자가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빨리 문을 열라는 경찰의 고함에 그 남자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 뒤로 펼쳐진 그 광경은 너무나 참혹했어요. 교실 내부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들은 전부 어질러져 있었고 바닥은 발을 딛기 힘들 만큼 온통 피바다였어요. 그리고 교실 구석, 벽에 등을 기댄 채 쓰러진 작은 소녀를 발견합니다. 아이의 얼굴, 머리, 목에는 칼에 찔린 자상이 남아있었고 두 팔에는 저항은이 가득했습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아이의 손가락 2마디가 잘린 채 바닥에 막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피 묻은 식칼 2자루와 망치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경찰이 현장에 진입했을 당시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오른쪽 목을 관통한 자상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밝혀졌죠. 사망한 아이는 당시 12살이던 호리모토 사야노였습니다. 수학에 재능이 있었고 손재주가 좋은, 의자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밝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대체 누가 겨우 초등학생이던 어린 소녀를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걸까요? 여러분, 이 범인의 정체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는 바로 이 학원의 강사이던 23살 하기노 유우였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한 장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털어놓은 범행 동기가 정말 황당했는데요. 호리모토가 나를 불쾌하다고 해서 충격받았어요. 그런데요, 당시 학원에서 이 하기노를 기분 나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학생은 피해자 호리모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소 행실을 보잖아요. 충분히 들을 만한 말이에요. 그는 2003년 11월부터 이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만 해도 목소리가 크고 막 몸짓이 화려해서 열혈교사로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을 향한 도넘은 집착과 신체 접촉이었어요. 그는 특정 여학생들을 편애했고 수업 중에 아이들의 손을 잡거나 몸을 더듬는 성추행을 일삼았죠. 심지어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너 좋아한다, 우리 데이트하자 집요하게 들이댔고 결국에 그 학생이 학원을 그만두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이어지니까 학생들은 그가 수업을 할 때마다 막 야유를 보내면서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분 나쁜 선생님이라고 완전 낙인 찍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위험한 행동들은 결국 피해자이던 호리모토에게로 향했습니다. 호리모토가 학원에 온 지 2달 정도 지난 2005년 5월, 이때부터 하기노의 집요한 관심이 시작됐습니다. 하루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보충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1대1 면담을 갖게 돼요. 이때 아이에게 학교는 어떠냐, 아빠랑은 사이가 좋냐, 지극히 사적인 질문들을 물어봤죠. 이때 호리모토는 그냥 다 좋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때부터 하기노가 갑자기 돌변을 해요. 선생님이 심리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다 보여. 이러면서 애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려 1시간 20분 동안 강압적인 환경에서 질문이 이어졌죠. 이런 식으로 애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호리모토의 부모님은 곧장 학원에 강력히 항의했어요.
하지만 학원은 그 선생님을 해고하는 대신에 그저 주의를 주겠다라는 수준의 미온적인 대처를 일관했죠. 학원의 방관 속에서 하기노의 행동은 더욱더 대담해져 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호리모토 등 뒤에 바짝 다가가기도 하고 개인 면담이라면서 얼굴이 닿을 정도로 막 가까이 밀착하기도 해요. 애가 자기를 멀리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다른 학생들 앞에서 아주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까지 합니다. 참다 못한 11월 22일, 호리모토는 폭발했어요. 나 더 이상 그 사람 수업 못 듣겠다. 수업을 아예 거부한 거예요. 학원은 그제서야 둘이 마주치지 않게 시간표를 조정해 주는데요. 글쎄요, 그냥 하기노를 자르는 게 더 확실한 대처가 아닐까요? 다른 학생들한테도 되게 불쾌하게 행동했잖아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기노가 특정 여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사실을 다른 강사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본 척 그냥 넘어갔던 거고요.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2005년 12월 10일 중학교 입시 모의고사가 열리던 날이었어요. 원장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하기노를 시험 감독에서 배제했습니다. 사실 그 호리모토가 6학년으로 모의고사를 봐야 했거든요. 혹시라도 둘이 마주칠 거를 대비해서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런데 그날 하기노는 모의고사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출근하는 날도 아닌데요. 그러더니 태연하게 시험 감독인 교사에게 호리모토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나머지 학생들 데리고 잠깐 옆 교실에 좀 대기 좀 해주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근데 감독 교사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알겠다고 애들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 교실 문이 닫히고 이내 철컥 문까지 잠깁니다. 그 순간 교실 안에는 하기노와 호리모토 단둘이 남겨졌죠. 이때 하기노는 품 안에서 시카를 천천히 꺼내들었습니다. 호리모토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을 쳤어요. 필사적으로 교실 구석으로 도망쳤지만 이 문 잠긴 교실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어지럽게 쓰러진 책상과 의자들은 아이가 마지막까지 겪었을 그 극심한 공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하기노는 아이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10여 차례 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얼굴과 머리, 목을 가리지 않는 광기 어린 공격이었죠. 얼마 뒤 호리모토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범행을 마친 하기노는 도주하는 대신 태연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이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학원에 있던 그 누구도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범행 전날 하기노가 그 교실을 비추던 방범 카메라 전원을 다 뽑아놨더라고요. 덕분에 사무실 모니터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고 완벽한 사각지대를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범행 일주일 전에 범행용 시카를 미리 구매했고 범행 전날에는 망치까지 준비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완벽하게 계산된 계획살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어린 호리모토에게 그토록 집착하고 살이까지 품었던 걸까요? 이 원인을 알려면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합니다. 하기노는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와 태극권 선생님인 어머니 아래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우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죠. 간식 금지, TV 금지, 게임도 금지, 친구들과 노는 것도 금지, 이성 교제 당연히 금지. 공부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환경이었어요. 이 과도한 통제 아래서 부모님의 기대대로 명문대학 법학부에 입학하면서 완벽한 모범생의 가면을 썼었죠. 하지만 억눌려 있던 그 욕망과 분노는 성인이 되자마자 폭발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분노가 향한 곳은 가족이었어요. 그때부터 가족들을 향한 폭력이 시작되는데요. 한 번 시작된 그 폭력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져 갔고 한 번은 어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가야 할 만큼 강도가 세졌어요. 이 통제 불능의 폭력성은 사회로까지 뻗어나갔습니다.
2023년 6월 대학 도서관에서 여학생의 지갑을 훔치다가 경비원에게 적발돼요. 그런데 이때 도망치겠다면서 경비원을 폭행하고 달아났죠. 조사 결과 그는 이미 대학 내에서만 20건이 넘는 절도를 저질러 왔다. 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결국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돼요. 대학에서는 정학처분 받았고요. 그런데요, 이 정학처분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전과 기록을 숨긴 채 사건이 발생한 그 학원에 강사로 취업했던 거예요. 학원 측은 그의 배경을 단 한 번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이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호리모토는 여러 번 구조 신호를 보냈고 부모님 역시 수차례 학원에 항의를 했죠. 하지만 학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결국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거예요. 결국 유족들은 학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학원에게 약 1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했죠. 호리모토의 아버지는 그 후 딸의 모교에서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을 살피는 봉사를 자처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딸을 향한 그 그리운 마음을 달랬다고 전해지죠. 자, 그렇다면 이 범인 하기노에게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재판이 시작되니까 그는 범행 동기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자신이 아스파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서 사건 8일 전부터 호리모토가 칼을 들고 덤벼드는 환영이 보였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얘를 없애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공격을 했다. 나는 망상에 지배당해 있었다. 전형적인 심신미약 전략을 펼친 거죠. 하지만 검찰과 전문가들은 단호했습니다. CCTV 전원을 미리 뽑고 흉기를 일주일 전부터 구입하는 등 너무나 계획적으로 움직였잖아요. 심신미약일 리가 없죠. 검찰은 그가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 역시 그의 계획성을 인정했지만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한 점을 자수로 참작해서 결국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죠. 이 선고 이후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즉시 항소했는데요. 이 항소심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09년 3월 24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그가 아스파거 증후군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한 거예요. 게다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형량은 15년으로 더 감형된 버려요. 그리고 2021년 그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그는 세상 어딘가에서 호리모토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그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겠죠.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레이첼 돌톤도는 23살이던 2008년 처음으로 선생님이 됐어. 작은 시골 도시이던 알리퀴파시에 있는 초등학교 2, 3학년 통합반 보조교사로 시작을 했지. 레이첼은 좋은 딸이자 좋은 선생님이었어. 함께 살던 부모님이랑도 사이가 되게 좋았었고 특히 엄마, 리사하고는 거의 친구 같은 관계였대. 학교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했고 학생들도 그 마음을 잘 알아서 선생님 되게 좋아했다고 해. 말 잘 안 듣는 그런 금쪽이들 레이첼 쌤한테 데려가면 다 해결된다 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잘 따랐었지. 그녀가 선생님이 된 지 2년차 2010년에 남자친구도 생기게 되는데 그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프랭크 카트로파. 예쁜 사랑을 이어가다가 5주년 기념으로 파리 여행 가거든? 거기서 남자친구 프랭크가 아주 멋지게 청혼을 했고 둘은 바로 약혼을 하게 돼. 여행에서 돌아와서 이 커플은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예식장 알아보고 또 웨딩드레스도 주문하고 두근두근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지. 너무너무 예쁜 커플이었어. 그런데 그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갑자기 프랭크가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더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 일로 인해서 결혼 준비가 점점 미뤄지게 돼. 그래서 애매하게 멈춰있던 상황이었지. 그러던 2016년 2월 6일
와킨슨 경사가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새벽 한 2시쯤 수상한 차 한 대를 발견하게 돼. 이게 꽤나 늦은 시간이잖아. 근데 문 닫은 지 오래된 폐병원 앞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더라고. 시동은 꺼져 있고 창문엔 김이 잔뜩 서려 있고. 저기요, 거기 안에 누구 계세요? 검문하려고 창문을 두들겼지. 그 안에 있던 건 레이첼! 그리고 옆자리엔 10대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이 타있어. 이 학생은 동네에 풋볼 유망주던 셸던 제다. 사실 이 동네가 철강 사업이 엄청 잘 되면서 되게 번영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뭐 유지되지는 못하고 일자리도 별로 없는 그냥 소박한 시골 동네로 변했었어. 근데 단 하나 유명한 분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등학교 풋볼팀. 실력도 좋고 성적도 좋아서 스타 플레이어도 많이 배출할 정도야. 그 중에서도 완전 유망주, 진짜 실력파로 유명했던 선수가 바로 셸던이었었고, 그리고 그는 레이첼의 옛 제자이기도 했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그녀를 되게 잘 따르던 학생이었대. 근데 이 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폐병원에서 선생님과 10대 남학생이 왜 같이 있어? 이게 좀 미심쩍잖아. 이때 레이첼이 말하길 그냥 셸던이 요즘에 뭐 고민이 있다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해서 잠깐 대화만 나누고 있었었대. 근데 알지, 이 동네가 되게 작은 시골 동네인 거. 그래서 주민들끼리 그냥 건너 다 아는 사이였거든. 순찰 돌던 와킨스 경사도 레이첼이랑 아는 사이였어. 자기 딸 로렌의 선생님이기도 했었었고. 게다가 약혼자 프랭크랑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던 거야. 그렇게 뭐 친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시간도 늦었고 학생 집에 데려다주고 그냥 귀가 좋지 해라 라고 그냥 넘어와 주게 돼. 근데 레이첼이 경찰서로 돌아가려던 경찰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혹시라도 자기 약혼자가 알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프랭크한테는 꼭 비밀로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라고. 그래서 와킨슨 경사는 일단 알았다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일을 마무리했어. 그 일이 있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야. 사실 미국 발렌타인데이가 진짜 큰 기념일 중에 하나거든. 커플이라면 로맨틱하게 보내야 돼. 꼭 데이트도 해야 되고. 레이첼이랑 프랭크 커플도 마찬가지로 데이트했지. 근데 이 커플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야. 알고 보니까 프랭크가 요전에 있던 그 레이첼하고 셸던 사건 그걸 대충 들었나 봐. 물론 그 일이 시발점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결국 그날 둘은 헤어지게 돼. 레이첼이 약혼 반지를 돌려주면서 이별을 말하더라고. 그렇게 둘의 연인 관계는 끝이 났지만 둘은 친구로 남기로 했었고 종종 안부 인사 정도는 주고받았었대. 그리고 그해 10월 레이첼 인생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건 교육청에 도착한 익명의 메일에서부터 시작돼. 사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 방송국부터 학교들에도 다 전송이 됐는데 그 메일의 내용이 충격적이야. 바로 레이첼과 전 제자 셸던이 미래를 즐기는 사이라는 거야. 그 메일에는 2월 6일 둘이 새벽까지 폐병원 앞에 있었던 일과 레이첼의 인적사항까지 전부 적혀 있는 거야. 뭐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심지어 집 주소까지. 그리고 이건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미성년자랑 심지어 전 제자였던 아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걸 그냥 덮었으며 수사는커녕 제대로 된 보고조차 올리지 않았다고 폭로를 하더라고. 이 일은 그제서야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됐어. 11월 6일 결국 레이첼은 교육부 감사를 받게 됐고 교사 직무도 임시 정식 처리돼. 한 달 뒤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레이첼의 미래부터 유출된 경찰의 문서까지 그 경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기도 했었어. 사실 이때까지는 누가 그 메일을 보냈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아.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제일 큰일 난 건 레이첼이잖아. 사실 이 일이 공론화되고 미성년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최악의 선생님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기도 했어. 하지만 그녀는 자기는 진짜 억울하다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
심지어 동네가 되게 작고 서로 다 알고 지내는 분위기다 보니까 소문도 빠르고 말도 좀 많았던 거야. 그래서 더더욱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었어. 이 억울함 풀려고 막 지역 방송에 나와서 교육부 감사와 경찰 조사에 자기는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정말 제자랑 그런 일이 없다 억울함을 토로했지. 심지어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 방송이 송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녀는 살해당하고 말아. 2018년 5월 13일 저녁, 레이첼은 그날 와킹스 경사의 딸이자 전 제자인 로렌과 만나게 돼.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간다고 하는데 가는 길에 셸던의 동생 타이리도 함께 했다고 해. 로렌하고 타이리하고 친구 사이였었거든. 그렇게 다 같이 시간을 좀 보내다가 한 밤 10시쯤 헤어졌지. 레이첼은 집으로 돌아갔지. 자기 차 몰아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 집으로 갔다고 해. 도착해서 주차하고 들어가려는데 현관 쪽에서 의문의 교환이 다가와서 그녀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해. 무방비 상태이던 그녀는 그대로 총을 맞을 수밖에 없었었고 그렇게 사망하고 말아. 그녀는 무려 10발 넘게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걸로 보였지. 이 사건 의심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아. 우선 레이첼이 살해 협박받게 된 건 모두 그 익명의 메일 때문이었잖아. 여전히 그걸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의심스러운 사람이 한 명 있기는 해. 메일이 전송되기 며칠 전에 레이첼의 전 약혼자 프랭크가 경찰서에 다녀갔던 거야. 그리고 문서 하나를 연락 요청했는데 그게 바로 레이첼과 셸던 관련했던 그 2월 6일 사건에 대한 문서였던 거지. 사실 경찰서에서 일반 시민이 이런 문서를 쉽게 보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근데 프랭크는 무려 그 서장이랑 아는 사이였던 거야. 결국 친분으로 정식 절차 없이 아주 손쉽게 사본을 얻게 됐고 그걸 본 프랭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잔뜩 화가 난 채 경찰서로 나갔다고 해. 그날 경찰서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 레이첼 일이 공론화된 거는 프랭크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정했다고 해. 자, 메일을 프랭크가 보냈다? 그러면 살인사건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 좀 화가 나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 약혼녀가 10대 소년과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했고 그 사실을 자존심 센 사업가로서 참기 힘들었을 거라고 추정돼. 한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메일을 보내서 레이첼의 명예와 커리어를 완전 바닥에 내려치기도 했었었고. 물론 프랭크는 이 모든 걸 부인했어. 경찰 조사에서는 그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어떤 단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한 사람을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귀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적어도 레이첼을 죽인 범인이 검거돼서 법의 정의를 보길 바랄 뿐이에요. 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어.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목격자는 없었을까? 이 사건이 주택가에서 벌어졌잖아. 그럼 적어도 목격자가 한 명쯤 있을 수도 있고. 맞아. 당시를 봤던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는 레이첼의 이웃, 그 집 건너편에 살던 사람이었어. 그날 저녁 잠깐 테라스에 나와서 담배를 좀 피려고 하는데 총소리가 들린 거야. 깜짝 놀라서 조심스럽게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가봤지. 그리고 그 밖에는 쓰러진 레이첼이 보였어. 하지만 그녀 말고는 아무도 보이질 않는 거야. 아무래도 범인이 그 집 사이로 숨어서 도주한 걸로 보인다고 진술했어. 근데 이때 밝혀진 사실. 이 목격자가 유력 용의자 중 하나던 셸던의 사촌이더라고. 아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 얘기 신기성 완전 떨어지잖아. 근데 궁금증이 여기서 하나 생기지. 대체 셸던은 왜 용의자로 지목된 걸까? 애초에 둘이 부적절한 관계가 맞았을까? 알고 보니까 셸던은 선생님을 좋아했어. 처음에 존경 그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선을 넘더라고. 불쑥불쑥 레이첼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한 번은 술 취해서 선생님 집 창문 두들기면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었었대. 이런 식으로 막 스토킹도 하고 결혼해달라고 협박하면서 떼쓰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레이첼의 엄마 리사는 딸의 사망에 셸던이 분명히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셸던 때문에 딸이 굉장히 힘들었었고 절대로 둘이 사귄다거나 미래를 즐기던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 그런 리사의 주장에 경찰은 셸던의 집에 찾아가 보게 돼. 셸던은 자기가 좋아하던 선생님의 사망 소식에도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더라고. 사실 이거부터 수상하지. 그래서 그의 폰을 압수했고 전화 기록부터 GPS까지 전부 확인해봤다? 근데 그날 그 타일이 기억나? 셸던의 동생이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레이첼이 사망한 당일에 마지막까지 함께 있기도 했었었고. 근데 그날 셸던이랑 같이 연락했던 기록이 남아있더라고. 자, 둘이 연락했던 내용은 레이첼이랑 지금 어디 갔고 우리 뭐 했고 상세히 다 알려주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연락을 한 건 밤 10시 반쯤. 타이리가 보낸 우리 이제 이동한다. 그리고 셸던이 나도 출발해. 이 메시지가 마지막이더라고. 이 메시지들 너무 수상하지. 이 시간이면 헤어지고 레이첼이 집으로 돌아가던 시간쯤이거든. 이게 정황상 분명 사건이랑 연관이 있어 보이잖아. 하지만 이런 문자 기록 정도는 그녀를 살해했다는 그 기록이 증거가 될 순 없었어. 그럼 자기가 용의자가 됐을 때 셸던의 반응은 어땠을까? 셸던과 가족들 모두 도대체 왜 자기가 용의자로 지목된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사건 당일 아들이 집에 있는 걸 똑똑히 봤대. 아무 증거 없이 어린 학생을 범인으로 본다면서 오히려 경찰을 비난하는 거야.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좀 어이가 없는데 셸던과 레이첼 둘이 연인 관계가 맞았다더라고. 아니 피해자랑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데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 근데 이때 의심스러운 사람이 한 명 더 나와. 그건 와킨슨 경사. 이 사람이 자기 비번 날인데도 레이첼 사건 현장에 와서는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현장을 훼손시켰다는 거야. 이 일에 대해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지? 근데 경사 말에 따르면 아니 자기는 레이첼을 아끼는 마음에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왔던 거지 절대 현장을 훼손시키지도 훼손시킬 생각도 없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레이첼 사망 당일 와킨스 딸이랑 만났잖아.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사건이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됐고 우선 경찰 업무에서 배제시키게 돼. 경사와 사건의 연관성을 쌓기 위해서 그의 아내, 딸, 또 레이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고 소셜미디어, 사진 앨범, 그리고 전화 기록까지 전부 조사해봤지만 이렇다 할 연결점이 안 나오더라고. 결국 와킨스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어. 그렇게 사건은 또다시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았지. 그러던 5월 17일 또 다른 용의자가 나오는데 그는 바로 셸던의 이복형 31살이던 라샨이야. 조사 과정에서 레이첼이 파혼 후에 그와 6개월간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 핸드폰과 알리바이까지 그래서 전부 조사해봤지? 하지만 그의 행적에는 별다른 함의점이 보이지를 않아. 결국 경찰의 수사선상에서 제외돼. 2번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총이나 탄약, 사건에 관련한 그 어떤 증거나 단서도 그에게서 찾지 못했거든. 그 압수수색하는 김에 그 셸던의 옷도 싹 확인해봤다? 근데 어디에서도 혈흔이나 화학 흔적은 나오질 않아. 근데 사실 이미 사건이 벌어진 지 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잖아. 사건 때 입었던 옷을 버리거나 다 깨끗이 빨아버렸으면 단서가 안 남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물론 진짜로 둘 다 사건과 연관이 없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 명의 용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갔지만 당초에 진척이 없는 거야. 그렇게 시간은 훌쩍 지나서 2020년 5월 셸던이 경찰에 체포돼. 드디어 레이첼 사건이 해결된 건가 싶었거든? 아니, 체포된 혐의는 다른 혐의였어. 사건이 발생하고 2년이 지나서 2020년 셸던 집 앞에서 티릭이라는 청년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총에 여러 발 맞은 걸로 확인됐었고. 근데 그는 셸던의 룸메이트더라고. 경찰은 곧장 CCTV를 확인했고 그 안에는
자신의 룸메이트를 살해하는 셸던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 그는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돼 이어진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침대에서 범행에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 총이 발견됐지. 셸던은 1급 살인으로 기소돼서 2021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 이때 경찰은 범행 방식이 레이첼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어. 실제로 레이첼이 사망 전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었잖아? 물론 셸던과 함께 간 건 아니었지만 그의 동생과 함께 갔었지? 티릭도 마찬가지로 사망 전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던 게 확인돼. 근데 이거 말고도 공통점이 여러 개 발견됐었고 재판의 여부와 상관없이 레이첼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경찰은 밝혔다고 해. 현재 레이첼이 사망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하지만 여전히 사건에는 진전이 없었고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유력 용의자던 셸던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적어도 도주할 우려는 사라진 거야. 과연 모두가 좋아했던 초등학교 선생님 레이첼을 살해한 범인은 누구였을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범인이 밝혀져서 그녀의 한이 풀리기 바랄 뿐이야. 오늘 사건은 참 답답한 것 같아. 그래도 언젠가 꼭 다시 해결돼서 여러분께 다시 소개할 날이 오길 바래.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베이. 나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